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신교재 31페이지. 자, 우리 그 챕터 3에 보면 우편물의 접수 파트 있죠. 자, 여기부터 먼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물 접수와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편물을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실무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실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 우편물의 접수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발송인이 원하는 물건을 갖다가 발송을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접수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발송 금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 아니면 뭐 포장이 좀 부실하게 돼가지고 다른 우편물을 다른 우편물 손상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접수를 갖다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 보시면 우편물 접수 시 검사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우편물을 접수할 때 일단 자, 발송인, 수취인 뭐 이런 기재사항들 있죠.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그런 기재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결과 규정에 위반된 거 이제 밑에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런 어떤 밀폐 용기에 꼭 잘 잠그고 그렇게 발송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처리를 잘 했는지 아니면은 뭐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편물의 규격에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규정에 위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거부하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완을 요구해야 되겠죠. 근데 보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송인이 거부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예, 접수를 그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응할 시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그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치고 우리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 그 단체 방에서 갑자기 어떤 질문이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재에 보면 소포 그 물 있잖아요. 소포물 접수할 때 그 내용물이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임의로 개봉해서는 안 되고 자, 내용물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내용을 갖다가 물어보고 그래도 의심스러울 때는 개피를 요구하는데 개피를 거부할 시에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접수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출 문제 설명할 때 과거와 다르게 그 개정법에서는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해설을 그때 달 때 그 법령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편법에 보면은 그 우편법 제27조 3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피를 요구했는데도 거절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개정 공고에는 접수 거절 뒷부분에 서술은 없습니다. 접수 거절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보면 자, 우편물의 포장 검사, 그렇죠? 포장 검사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포장 검사는 여러분 일반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 4번까지는 당연한 내용이니까 뭐 별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5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독극물이나 생병원체는 새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건 당연한 말인데, 근데 다만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독극물이나 생병원체 같은 거는 위험하니까 접수를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포장이 새지 않도록 잘 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표면에 뭐라고 쓴다고요? 위험물이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표시, 그래서 위험물이라고 표시하고, 그때 이제 뭘 기재해라? 그렇죠. 수신이 아니라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무슨 직책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뭐 그런 걸 보낸다 그러면 어떤 뭐 연구소 쪽에 뭐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제약업체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성명까지 그렇게 기재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6번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독극물을 함께 포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독극물을 함께 포장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요. 안 되면 접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아있는 동물, 뭐 요즘 워낙 뭐 애완견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낼 경우에 뭐 탈출과 배설물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탈출구가
그런 탈출과 그 배설물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2페이지 보시면 그 물품에 따른 포장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우리 앞에서 그 내용 봤던 거 있죠? 그거 그냥 동일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번, 2번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독극물이라든지 아니면 생병원체와 관련해서는 자, 여기 포장 방법에 제가 표시해놨죠. 그 위험물, 그 다음에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포장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꿀벌 등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는 어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자, 탈출 및 배설물의 누출을 방지할 그런 장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독극물, 생병원체 부분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그 통상우편물하고 소포우편물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우편물에는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작은 소형 포장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상우편물. 근데 여러분들 통상우편물의 이 파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오른쪽 밑에 제가 기술을 이렇게 실어놨지만 그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도 시험 볼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이제 뭐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강의가 끝나고 좀 한동안 저도 쉬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왜 계속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을 쓰면서 좀 생각났던 게 있어가지고 뭐 답을 맞춘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수치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아는 것을 요하는 문제, 그게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규격 그 봉투하고 규격 엽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이걸 암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 그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사례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최소한의 제한, 규격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통상우편물, 소포편물. 근데 통상우편물에는 자, 여러분 크게 그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요거랑 그리고 작은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 두 개는 같은 통상 우편물이지만 그 제한 부피라든지 그런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통상 우편물이랑 소형 포장 우편물이랑 소포 우편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크기에 따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어떤 경계가 어디인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실 게, 자, 최소 부피, 최대 부피. 너무 작은 것도 여러분들 운송하기가 힘들겠죠. 그 분실 염려라든지 그런 것들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큰 물건도요. 그거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배달하는데 너무 힘이 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피도 너무 커서는 안 되고, 무게도요. 그렇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 운반하기에 너무 힘들 정도로 무겁다. 그러면은 이것을 운송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한 무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통상 우편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꼼꼼하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외워라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역시 나름 뭐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전에서도 또 그렇게 한번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대 부피라고 그렇게 됐네요. 자, 일단 소형 포장물의 최대 부피, 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과 그 다음에 그 통화에 대해서 최대 부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됐나요? 가로, 세로, 높이. 높이가 두께죠.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부피가 90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자, 어떤 분이 포장을 해서 왔는데 그게 가로, 세로, 두께 다 합하여 100cm다. 그럼 뭡니까? 이건 통상 우편물로 접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포장물을 갖다가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하면요, 그죠? 접수 거부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90cm. 다만 원통형이라는 거는, 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직육면치 있죠.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가로, 세로, 뭐 두께 또는 높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몇 cm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자, 통상우편물은 90c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다만 원통형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의 원통형
원기둥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원통형의 길이를 재는 거는 단순히 가로, 세로, 높이 그게 아니라 원의 둘레의 길이하고 높이를 더한 값이 아니라 지름의 길이의 뭐라고 했습니까? 2배라고 돼 있죠. 지름의 길이. 그래서 이게 지름입니다. 자, 지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에서 가장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긴 길이.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름의 길이와 요 높이 요걸 합한 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통형은 통상 우편물은 어떻다고요? 90이 아니라 1m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m다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은 통상 우편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가로 세로 두께가 90cm만 충족한다고 이걸 무조건 받아준다. 그러면 너무 비정상적인 어떤 포장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최대 길이가 얼마? 60cm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반면에 소형 포장물의 최대 부피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소포 우편물과의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까지 지금 당장 암기하셔가지고 끝까지 가세요. 가로, 세로, 두께 합한 게 길이가 자 소형 포장물은 자, 요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 두께 합해서 요거는 35cm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게 소형 포장물의 최대 부피라고 했으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소포 우편물의 최소 부피가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 소포 우편물의 최대 부피 말고 그 밑에 최소 부피라고 돼 있죠. 제가 16년도 기출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자 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 3변을 납하여 35cm 35cm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여러분들 한번 딱 기록하시고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자, 통상 우편물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과 통화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90cm, 최대 길이는 60이다.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거 있죠. 막 두께가 2cm, 두께가 뭐 2cm고 높이가 3cm고 그래서 나머지 길이가 막 70cm 되고 뭐 80cm 되는 그런 것들은 안 받아줍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만 원통형 같은 경우는 지름의 길이 2배와 높이를 합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자, 요건 35cm가 최대 부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최대 부피라면 최소 부피 요것도 있어야 되겠죠. 너무 막 좁쌀 많은 거 그런 걸 보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배달 우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최소 부피 요거는 지난번에 기출 나왔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평면의 크기가 14cm하고 9cm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14cm하고 9cm. 요거는 최소한 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14하고 9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 합한 길이가 90이 되니까 최소 길이는 최소한 뭡니까? 가장 짧은 거는 최소한 9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14도 다른 한 변의 길이도 14는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포장을 해서 보내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 9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원통형의 최대 길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1m 있다면 요거는 자 최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24.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리가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최소 최대 부피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소포 우편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소포 우편물. 자, 소포 우편물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최소 부피는 몇 cm라고요? 35cm다. 그래서 35cm보다 더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소형 포장 우편물로 통상 우편물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35cm를 초과해버리면 이거는 최소 부피가 그 35를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소포 우편물로 접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여기 최소면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160cm.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160이면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1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은 90에 60이었다면 소포 우편물은 뭐라고요? 자, 저 160cm에 1m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요게
진짜 여러분들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 한 번만에 이게 암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 충분히 이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난번처럼 그런 단순한 문제보다는 케이스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포장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접수를 받아줄 수 있는 경우냐, 안 받아줄 수 있는 경우냐,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뭐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하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으로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kg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무게랑 뭐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사례를 좀 엮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변별력은 분명히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무게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 무게는 여러분들 이것도 양쪽 다 무게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자 최소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자, 2g에서부터 6,00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요? 2g에서부터 6,000, 즉 6kg이죠. 반면에 소포편물은요, 자 이거는 30kg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통상 우편물도 여러분들 뭘 보낼 수 있어요? 특급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국내 특급, 뭐 당일 특급이나 일일 특급. 그 경우는 무게가 늘어나요. 그게 어디 있나? 자, 32페이지 밑에 보시면 최소 무게가 2g에서 6,000g이다. 근데 단서의 부분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시면 단 전기 간행물이나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자, 이게 요금 감액을 받는 부분하고 받지 않는 부분에 따라서 최대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금 감액을 받는 거는 1,200g. 그다음에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 달력, 다이어리들은 800g입니다. 그래서 요금 감액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뭐 다량의 우편물을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량의 우편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 이용 계약을 갖다 체결했거나 그런 식의 어떤 우편 요금 감액을 받는 경우에는 1,200g 서적 같은 다이어리 같은 1,200g 그렇지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경우는 800g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요? 국내 특급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이지만 30kg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소포품물을 국내 특급으로 보낼 때는 죄송합니다. 아이고 요즘 좀 너무 많이 피곤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요즘 좀 수면도 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침을 또 계속을 하는데 요게 30,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특급은 나중에 국내 특급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품물이든 최대 무게가 30kg입니다. 요거는 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포품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최소 부피, 최대 부피는 공부를 했죠. 최소 부피는 35, 최대 부피는요 160cm, 그리고 최대 길이는 1m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30kg 이내여야 한다. 다만 기타 사항 보세요. 우편 간서의 장가, 발송인가의 무슨 계약? 사전 계약에 따라서는 사전 계약에 따라서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요거 좀 체크를 하세요.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그러니까 계약으로 원래 계약 자유 원칙상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 어떤 경우요? 사전 계약으로 방문 접수하는 경우에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하시고 복습하실 때는 여러분 한번 일일이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최소, 최대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을 보시면 자, 재작년 문제 1번 통상 우편물의 최대 무게라고 해요. 최대 무게는 아까 했습니까? 2g에서 6,000g이겠죠. 근데 최대 무게가 8,000g. 숫자 잠깐 이렇게 살짝 바꿨네요. 8,000이 아니라 6,000g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통상 우편물의 최소 부피. 최소 부피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최소 부피는 14cm하고 9cm다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14cm, 9cm.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한번 다시 볼게요. 원통형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최소 부피는 23cm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최대는요. 아까 원통형은 1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3. 네, 2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에서부터 1m다. 통상 우편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원통형, 요것은 자, 최대 부피가 얼마 될까요? 1m가 아니라 요거 원통형도 35cm.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최소 부피는 그 소형 포장물의 원통형은 어떻습니까?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이다. 최소는요, 똑같이 2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고요. 디귿번 소포편물의 최소 부피라고 했는데, 자, 소포편물은 가로, 세로, 높이 다 합하여 160cm. 최소 부피죠. 3배를 합하여 35. 그렇죠. 소포편물은 최소가 35. 반면에 소형 포장물은 최대가 35.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7, 12라는 그런 제한이 있다. 원통형은 자, 이것도 경계가 35cm 맞습니다. 그래서 35cm라는 것은 소포품물과 소형 포장물의 경계다. 요거는 뭐 직사각형 형태도 마찬가지지만 원통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 소포품물의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3배를 합하여 1m 이내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3배를 합한 것은 160이고요. 최대 길이가 1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는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기출 됐던 게 뭐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내는 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치는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사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좋겠는데 사례 문제가 제가 뭐 기존 문제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예전 그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좀 올려놓기는 했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그 대구 실강반에서 우리 풀었던 문제 그냥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유명 가수 홍길동의 열렬한 팬인 영자가 그 홍길동에게 가로 90, 보세요. 가로 90, 그 다음에 세로 40, 높이 뭐 두께 요게 20cm인 자, 포장 박스에 자신이 이 손재주가 좋은가 봐요. 자신이 담근 배추김치 한 박스를, 자, 김치 한 박스입니다. 근데 김치 제가 한 박스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15kg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네요. 15kg을 보내려고 한다. 이때 계리직 공무원에 합격하여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갑은 고민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객관식 문제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가로, 세로 20cm 김치는 여러분 일단 물건의 범죄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포품물 그쪽으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작다면 소형 포장물 그쪽으로 가는데 요거 3개를 다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예, 150cm죠. 150cm. 자, 150cm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160cm여야 되는데 150이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최대 길이가 90cm입니다. 그 1m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소포편물의 접수는 아무 문제 없죠. 일단 규격은, 부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는요. 15kg. 자, 소포편물의 최대 무게는 얼마라고요? 30kg 했으니까 무게의 그 범주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김치. 이건 뭡니까? 하마터면 냄새 나고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냄새나는 물건이라고 여러분 접수를 거부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뭘 확인하는데요? 그렇죠.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리식 그 합격해서 발령이 얼마 나지 않은 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포장물 검사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편물의 최대 부피와 최대 중량 모두 한도 내에 들기 때문에 접수를 하되 김치와 같은 냄새나는 물건에 대해서는 튼튼한 용기에 넣어 새지 않도록 포장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사한다. 포장 검사를 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화 돼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국내우편물의 부가 서비스입니다. 자, 보시면 등기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등기로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그 등기 취급에 관련해서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등기 취급이 어떤 것들이 어떤 거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각 그 상품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등기 취급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총론 부분에서 여러분 등기 취급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등기 취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취급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송 과정 자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전 취급 과정을 특정 접수 번호로 기록되는 서비스고요. 다음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우리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일반 여러분들 그 우편물과 등기 우편물 차이 뭐예요?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특수 취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 취급이 되고요. 자,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서 등기 취급되는 것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던가요? 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나 20kg 이하의 그 소포편물은 그게 등기 취급된 경우도 뭡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정한 요금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에 대한 등기 취급을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정하여서 국민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기 취급 대상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데 다만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대금 교환. 자 보세요. 대금 교환. 그래서 여러분들 대금 교환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등기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대금 교환하는 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금 교환은 뭐에 한정된다? 소포품물에 한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포만 가능이라는 그 표시 있죠. 그거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게 계약 등기 우편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 여러분들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계약 등기 말 그대로 뭡니까? 사전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등기하는 우편 등기로 이제 보내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보시면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 간에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 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 결과를 전자적인 방법에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좀 기억을 하십시오. 통상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계약 등기의 대상은 뭡니까? 통상 우편물에 한정됩니다. 소포 우편물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종별 구분 및 취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반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부분 공부하다 보면 뭐 맞춤형 계약 등기에서는 뭐를 어떤 반환과 관련해서 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어디 파트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다음 막연하게 책을 읽으시면은 남들보다 여러분 뛰어날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등기와 관련해서 일반형이 있고요, 맞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구분하셔가지고 자 머릿속에 여러분 표를 갖다가 상상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럼 일반형, 맞춤형. 자 일반형은 뭡니까? 통상요금의 10배 이하인 겁니다. 10배 미만, 10배 미만이네. 죄송합니다. 통상 우편 기본 요금의 10배 미만인 경우는 일반형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10배 이상이면 맞춤형으로 들어간다. 근데 요거는 자 우리 요금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거고 자 물량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한 발송인이 한 번에 500통 이상 이고 월 10,000통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을 발송하는 등기 통상 우편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 외우셔도 될 거야. 뒷부분은 왜요? 계약 등기라는 것은 계약 등기라는 뭡니까?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고 통상 우편물에 한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 통상 우편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맞춤형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1회 및 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고 그러면 그 숫자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500통 월 10,000통 그리고 라는 거, 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물량 기준이고, 그 다음에 요금 체계는 어떻게 적용된다? 그렇죠. 여기는 일반형은 무게 요금. 그 다음에 요금 체계는 맞춤형이에요. 요금 체계는 뭐 표준 체계, 표준 요금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됐죠. 기본적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 500통 10,000통. 그 다음에 무게 요금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맞춤형은요 10배 이상의 기본 통상 요금이고요. 기본 통상 요금의 10배 이상. 그 다음에 물량의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이때는 표준 요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 취급인데 이 파트에서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분류가 조금 바뀌었어요. 분류가 바뀐 것도 아니죠. 원래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규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 통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험 소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통상이 되어 있고 보험
소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그 많은 분들이 질문 줬던 게 뭐냐, 물품 등기하고 안심 소포하고 차이가 뭐예요? 물건을 싣는데. 근데 여러분 물건이 다 소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어디로 뭘로 취급해요? 통상 목표물로 취급했듯이 여기 물품 등기는 보험 통상으로 가는 거고 안심 소포는 어디로 간다고요? 보험 소포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자 통화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증권 등기가 있고 물품 등기 이렇게 있죠. 통화 자 순서가 유가증권부터인가요? 아 맞네요. 물품. 자 물품부터 가죠. 통화, 물품, 유가증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안심소포. 그냥 이렇게 분류해냈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류해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통화등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우편을 이용하여 현금을 직접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잖아요. 우리야 뭐 가까이 뭐 ATM기라든지 은행이 가까이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통화 등기를 통해서 현금을 직접 뭐 수취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냥 보통 요즘 송금 그냥 다 하면 그 현금 인출기에서 그냥 돈을 찾는 그런 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뭐 그렇지만 보세요.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ATM기가 없는, 요즘 그런 데가 잘 없겠지만 그런 곳에 직접 이제 현금을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취급 중에 잃어버렸다면 통화등기 금액 전액을 변상하여 주는 보험 취급의 일종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왜 보험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발송 물품이 제대로 송달이 안 됐을 때는 보험을 든 거잖아요. 그럼 그 보험 가액만큼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거, 변상받을 수 있는 게 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그 손해배상의 한도 보셨죠? 그래서 1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받은 기억이 있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고가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만약에 운송통에 손실당했다, 손실되거나 아니면 뭐 멸실되거나 뭐 부서졌다. 그러면 어때요? 그 한도밖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도 내도 청구를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보험에 가입해두면 그 이상을 우리가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험 취급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각각의 내용들 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통화등기는 주소지까지 현금이 직접 배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당 간서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우편안이나 그런 수표 같은 그런 것보다는 더 편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액 송금제 들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취급 대상은 통화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자유대는 국내 통화에 하나입니다. 외국 통화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시험에 국내외 통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화등기 관련해서는 자 금액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같이 예전 모의고사에도 뭐 출제를 했었고 문제집에도 또 냈었고 정말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비교하는 거, 특히 뭐 다른 내용들은 뭐 구분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 금액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만 잘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나오는 대금 교환 있잖아요. 대금 교환과 관련해서도 같이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돈과 관련되는 거는 1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건과 관계되는 것들은 300만 원 이하다. 요 유가증권은 요거는 2천만 원까지 그렇게 보면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100만 원 이하의 국내 통화로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1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뭐 93만 4,242원 이렇게 원 10원 미만 이런 거 붙일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 등기 취급 우편물로 발송한다. 그래서 보험 취급되는 거는 전부 다 등기 취급 우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 옳은 것은 1번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은 이번에 바뀌었는데 뭐까지도 가능합니까? 뒷부분 나오죠. 외국어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외국어도 가능하다. 어쨌든 출제 당시에는 맞습니다. 모두 양면, 그쵸? 원본과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원본도 양면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등본, 그 복사본 있잖아요. 복사본 그것도 역시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물품 등기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또 너무 일찍 넣었네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품 등기 접수 시 물품 가액은 누가 정하냐면 발송인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수하는 담당자는 가액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액을 여러분들 요거는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객관적 가치가 전혀 없는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이다. 그거 뭐 그 소비자에게는 뭐 가치가 있는 거지만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뭐 귀한 사진이다. 그러면은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뭐 연인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분실되거나 하면은 정말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발송일이 그냥 정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취급 그 수수료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 송달이라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우편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뒷부분에 저기 해설을 좀 이렇게 해놨네요. 특별 송달이란 우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우편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특별 송달이란 말이 나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송달이라는 것은 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발송 대상도 뭡니까?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 그런 것들을 발송할 때 우리가 특별 송달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 요것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통화 등기는 국내 통화가 아니라 국내 통화에 한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보세요. 물품 등기란 보험 등기 봉투 속에 기금속, 보석, 옥석 같은 기타 기준품 이런 것들은 따져보면 물건이잖아요. 작은 물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달하는 보험 취급의 하나로서 통상 우편물에 한정된다. 그래서 물품 등기는 뭡니까? 통상 우편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35cm였잖아요. 아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큰 물건들은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급 대상에 보면 기금속, 보석류. 그다음에 자 거기다 외주십시오.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것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그 뒤쪽에 EMS라든지 보험소포, 국제우편과 관련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때는 보험가액을 정할 때 여러분들 객관적 가치를 갖다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 이게 잘 나와요.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 보험가액도 누가 정한다고요? 물품 등기를 발송하는 자가, 접수자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거 돼서 물품 등기, 그래서 이거는 얼마 이하라고요? 물건이니까 3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품 가액은 발송일이 정하면 취급 담당자는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등기 취급 우편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등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한 정서나 수표 같은 이런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런 유가증권 개념이라는 거는 나중에 법학에서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개념 자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갖다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여러분 통화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가증권 대표적인 그냥 수표라고 생각하십시오. 수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급 조건 보니까 액면 또는 금면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송금 수표를 해서 여러분 2천만 원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 카드 등에 대해서는 그랬네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등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점유, 소지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용된 유가증권류, 그러니까 만기가 지나가서 벌써 돈을 우리가 환급 받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기프트 카드도 우리 금융파트에서 나오겠지만 기프트 카드 뭡니까?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그래요. 그 기프트 카드 받으면 그럼 제일 먼저 뭐합니까? 컴퓨터에 1년 번호 있잖아요. 그거 입력해가지고 그럼 그걸 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빈 껍데기. 그냥 하나의 그쵸.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쓰레기에. 그래서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물론 이제 재충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뭡니까? 어떤 유가증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은 물건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로 보내라? 물품 등기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가증권 등기로 취급할 수는 없고 다만 어디로? 작은 물건. 그렇죠. 이게 객관적으로는 여러분 다 쓴 사용된 유가증권류나 아니면 기프트 카드 같은 누가 보기에는 쓰레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쓰레기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쓰레기로 볼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되게 가치 있는 주관적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품 등기로 보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등기는 2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심소포라고 했네요. 그냥 한마디로 물건이 있잖아요. 보험 취급해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보시면 취급 대상은 뭡니까? 등기 소포를 전제로 소포를 전제로 보험 가액이 300만 원 이하. 자, 이것도 물건이니까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물품 등기하고 가액은 똑같네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최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 300만 원 이하인 기준품 등 사회통상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 그다음에 변질,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안심 소포로 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치가 비싼 거다.
가치가 큰 거 있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은 거다 이런 거는 단순히 그냥 등기로 보냈다는 손해배상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험 취급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기금속, 보석류의 소형 포장물은 가능하면 어디로? 그렇죠. 물품 등기로 접수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냉동, 냉장식품은 자, 최소한 이튿날까지는 도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상해버리면 물론 그 자체 또 뭐 물건 자체가 또 변질이 돼서 문제겠지만 그 다른 그 물건에도 또 피해를 갈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튿날까지 배달될 수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냉장 냉동식품을 받아준다. 그래서 우리 뭐 냉동만두 같은 거 이런 거 받았는데 아, 냉동만두는 그래도 괜찮나요? 그런 게 아니라 뭐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엄청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라서 고기를 만약에 보냈는데 그게 녹아가지고 그 고기는 녹아버리면 뭡니까? 막 그 핏물 같은 게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등기소포 안의 내용물은 발송인이 참관하여 반드시 하면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포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안에 내용물이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의심스러우면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랬죠. 근데 특히나 이 보험소포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갖다가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내용물이 어떤지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게 뭐 어떤 잘못된 탈법 수단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지 물품이 들은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소포 내용물은 발송인이 참관해서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넣으면 반드시란 말이 넣으면 괜히 떨리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떨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뭐뭐만 이런 식의 한정어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부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죠. 반드시 참관해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 가액은 뭡니까? 물건이니까 물품 등기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예요. 다만 요거는 최저 10만 원 이상이라는 그런 한도의 제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신고 가액은 자, 물품 등기와 마찬가지로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하고요. 접수 담당자는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 비교되셨죠? 자, 그 내용들 특히 잘 비교를 하시고 가액과 관련해서는 자, 통화니까 돈이니까 요거는 100만 원. 자, 물품 등기 물건이니까 300만 원. 유가증권은 요건 좀 특이하다 그랬죠? 2천만 원. 안심소포. 요건 물건이니까 역시 300만 원. 다만 요거는 최저 제한이 10만 원이 있다 돼 있고요. 나중에 저기 이제 대금 교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대금 교환도 물건을 갖다가 요즘 뭐 그냥 있잖아요. 온라인 상거래 있잖아요. 온라인 거래에서 물건을 갖다 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오는 거 대금하고 교환하는 그런 건데 일단 볼게요. 대금 교환은 자, 대금 돈이죠. 그럼 이거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100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10원 단위로 끊지만 여기는 100원 단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100원에서 100만 원. 예전에 2016년도 시험 치기 전까지는 여기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시험 치기 직전에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1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험 칠 때 자, 여러분들 이거 우편판 때에서 2개인가 바뀌었는데 자, 이거 우리 준비해가지고 가자라고 했는데 지난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100만 원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증명 취급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같은 거. 내용 증명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취인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등기 취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는 거. 자,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꼼꼼히 보셔야 되지만 의미 자체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용 증명은 왜 보내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길동이한테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길동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고 자,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 채굴한 말을 쓰는데 돈 달라 이렇게 독촉을 하겠죠. 야, 길동아, 너가 1년만 돈을 쓰고 그 이자랑 해가지고 원금을 갚기로 했는데 왜 나에게 돈을 갖다가 변제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길동이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뭐 변제를 갖다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갚으마 해서 변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길동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렇게 채무를 승인하고 난 다음에 변제를 하는 방법,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변제 자체를 채무를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차용했다는 사실조차를 부인하시죠. 내가 언제 너한테 100만 원 빌렸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 내가 100만 원 빌렸지만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갚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됐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 뭐 확실하게 공증을 쓰고 계약서를 쓰고 해가지고 뭐 공증을 쓰고 계약서를 쓰고 차용증이죠. 차용증서를 쓰고 공증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증거를 갖다가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 사이인 그런 것들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증명을 통해서 뭡니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갖다가 그 채무자에게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발송을 하면, 그러면 길동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채무가, 보자마자 채무를 변제했으면 뭡니까? 그거 받자마자 당연히 뭐예요? 항변하겠죠. 내가 너한테 돈을 갚았는데 왜 이런 걸 보내냐고 당장 다툴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받고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채무 자체를, 존재를 시인한다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법적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까지 갔다 하면은 나중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우편 간서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증거로 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무조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승소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러면 법원에서 그럴까요? 너 내용 증명 받았는데 길동이 너 왜 항변 안 하고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 소송 와서 채무를 변제했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길동 입장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깨뜨릴 만한 확실한 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원고 쪽에, 채권자 쪽에서 승소를 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보내는구나.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우리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채고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채고라는 것은 돈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효 중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같은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내가 권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너 소멸시효 완성됐어 이러면 이렇게 항변을 해버리면 그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채고로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해버리면 물론 채고라고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냥 자 가볍게 본다면 채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박, 무언의 압박이 되죠. 돈을 갚아라는 압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후일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라고 제가 늘 강조드렸어요. 이거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채권자로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뭡니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갖다가 갑이 채무자 을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그냥 확인시켜 주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내용 증명, 발송일의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 간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다. 그래서 2번 보시면 후일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의 이행 등을 채고라는 것은 뭐 법령 용어인데 그냥 한마디로 돈 주세요 이 말입니다. 돈 갚으세요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채고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 제도다. 자, 3번이 가장 중요하죠. 내용과 발송 사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라는 그 사실만 증명할 뿐이지 그 사실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뭐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도 우편 금융 상식과 관련되는 내용을 그렇게 봐야 되니까 자, 접수할 때 유의사항 보세요. 자, 내용 문서는 자, 이번에 이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글 한자 이게 원칙이었는데 지금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도 여러분들 원칙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액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다만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용 자체가 뭐 공공의 질서, 성향,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자, 우리 내용 문서라고 이런 걸 보냅니다. 너 지난번에 나에게 도박빚 뭐 2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그것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너가 나한테 신체 포기각서를 썼잖아. 그런 내용을 보낸다. 뭐 도박빚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선량한 풍속 뭐 어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어떤 계약이기도 하지만 신체 포기각서 이건 더 심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내용 문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과 등본은 같은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객관식으로 지문 나오기 좋은 것들이니까 확인하십시오. 원본과 등본 두 통. 원칙은 몇 통이라고요? 세 통. 그래서 발송인, 수취인, 우편 간서 이렇게 각각 한 통씩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누구한테? 수취인한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등본은 복사본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만 보세요. 내용은 동일하나 2인 이상의 다른 수취인에게 발생하는 내용 증명 우편물은 동문 내용 우편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문 내용 우편물이라는 것은 수취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채무자가 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채권자 갑이 돼 있고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막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채권자 갑, 다음에 채무자 을병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채무자가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봉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봉투는 이렇게 담아두면 누구한테? 을한테도 보내고 병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안에는 분명 이름이 뭐예요? 을병으로 되어 있지만 봉투에는 누가 됐습니까? 병이 되고 을이 되고 각각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용문 속의 수친하고 봉투 속의 수친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동문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이라는 건 뭐라고요? 2인 이상의 다른 수친에게 발송하는 내용 증명 우편물이다. 그래서 동문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경우 수친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한 등본 두 통과 각각의 수취인 앞으로 보낼 내용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차피 우편 간사하고 발송인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등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그런 원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 수취인의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우편물의 수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했죠. 그래서 원본은 어디로 간다? 수취인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발송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편 간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주목하시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F커지 용기, 그 다음에 기출 나왔지만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기출 표시는 안 됐지만 이거 기출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로 지운다든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삽입, 정정, 삭제, 글자를 난외, 그러니까 글자 바깥에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에다 쓰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함부로 변조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에 잘못된 내용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처음에 걸 완전히 지우고 난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쓰지 말고 내용을 갖다가 채무 이런 게 있으면 이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채권 이런 식으로 쓰라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보시면 아까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발송인 및 주소인의 주소 성명은 우편물의 봉투의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동문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그 문제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내용 증명은 자, 이게 개념 문제네요. 1번,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 간사가 공적 증명, 맞죠? 자, 우편 간사는 발송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 통을 보이죠. 원본 하나, 등본 둘.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이런 선량한 풍속에 반한 내용 등이 있으면 아니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게 배달 증명이거든요. 배달 증명. 이름 자체에서 여러분 느껴지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하였다면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해가지고 발송인에게 통지까지 해주는 그런 부가 지급 우편 서비스다. 그래서 배달 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발송할 때 그 배달 증명을 청구하는 어떤 발송 때의 배달 증명과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필요에 따라 사후에 그런 것을 청구하는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배달 증명 역시 등기 취급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취급 대상은 등기 우편물에 한정하여 취급하고 거기다가 배증이라는 그런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자, 여러분들 그 특급 취급 부분들은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